민주당 지도부는 압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박수나 환호성 대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좋은 인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 문제 해결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논의하며 국정 운영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지역구에선 여권 잠룡인 원희룡 후보에게 완승을 거두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당화 논란과 공천 잡음에도 친명계 의원들이 국회로 대거 입성하게 돼 당내 장악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의원 중심의 지도부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에겐 향후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활짝 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고 좀 약간 심지어 어둡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구도 있는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뭐 척 하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뭐 거의 뭐 일당이 원래 본인이 처음에 총선을 시작할 때 약간은 정치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21대 때 180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151석만 얻으면 된다. 아니면 일당만 돼도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원 분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뭐 이게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했었는데 어쨌든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예. 또 일단 보고요. 어쨌든 본인이 뭐 앞으로 2027년 대선 가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주류 교체를 다 했고 예. 신문에서 일단 친명계로 다 주류 교체도 예. 했고 앞으로 뭐 2027년 대선 때까지 가는 동안에는 전혀 좀 탄탄대로라고 보이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본인이 조금 그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 진중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당 지도자로서 지금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위기 관리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뭐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표정 관리하시는 건가요?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봤듯이 그 공주에서 당선되신 박수현 당선자의 말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당의 압도적인 과반을 국민에게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민주당도 조금만 겸손하지 않고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바로 그게 저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심의 이 준엄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개를 더 숙이자. 뭔가 압도적 과반을 주면은 오만해 보이고 고개를 들고 이런 이겼다라는 그런 환호성 속에서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경계하는 것 같고요. 일단 보면은 이게 전국 주도권을 국민들이 줬는데 전국 주도권을 이 상태에서 잘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정말 그 본인들을 각자의 마음을 경계하면서 가야 이 주도권들을 쭉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주도권을 줬는데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네. 또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나 발언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걷어가는 게 민심입니다. 저는 그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고 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거예요. 사법 리스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지역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지원하고 유세하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압도적 과반의 일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뭐 이거는 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도력이 인정받았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더 신중 모드로 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이번 총선의 정말 최대 이변은 바로 조국 혁신당이 아닐 수 없죠. 무려 12석을 가져가면서 3월 3일 이 창당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정당이 원내 3당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이 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일단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유세 지원을 나온 겁니다. 네. 본인이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총선을 다 지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못 믿었고 네. 믿었지 못하니까 결국 지원 유세에 나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자존심을 상한 거 있고 두 번째 조국 혁신당이 보면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민주당의 야권 지지 성향 분들이 지지자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22대 개원이 되면 본인이 모든 것들 국회에 대한 이 어떤 주도권을 본인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계속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본인이 이 국회의 어떤 일당 대표로서 조국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동훈 특검을 발의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생 관련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조국 대표 또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네. 견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다음 목표는 뭐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의회 선전을 하면서 이 조국 대표가 향후 대선 가도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 이거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뭐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거의 한 자릿수에 가깝지 않나 가능성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대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파기환송되는 확률들이 한 10% 내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확률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형이 확정돼서 이 실형을 살 때 그리고 나서 복귀한다는 게 한 7, 8년 되지 않습니까? 정지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의 스케줄과는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거고요. 네. 일단 그림은 좋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네. 근데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만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세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또 다른 하나의 경쟁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인물과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의 세력이 네. 그게 하나의 이제 대립 경쟁을 하는 그런 뭐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좋으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할 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한 대로 선명성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네. 지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조국 혁신당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선호해서 지지를 많이 보내준 거예요. 네. 왜냐면 민주당은 그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 맡겨놔도 큰 부담 없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죠. 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매운맛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사이다로 집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 있어서 조국 세력 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껴서 이쪽으로 좀 세력이 덜어져 나가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함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국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차기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1호 법안으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개 했죠. 네, 실제로 뭐 열석을 넘었기 때문에 단독 발의가 가능한데 민주당도 어느 정도 여기에 좀 공감하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그 묘한 이제 처지가 된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는 것들이 한동훈 특검법과 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품백까지 넣어서 종합특검법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또 다른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계들까지 해서 네. 특검법을 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섭단체를 지금 20석 이상으로 규정한 이 법을 10석으로 완화하자. 네. 이 법안도 지금 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10석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면 지금 12석이면 8석을 데려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10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압도적인 과반을 갖고 있는 1야당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자니 관계성이 애매하고 해주자니 이 또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조국 혁신당이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특히나 이제 지도부에서 고민이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준현 교수님 일단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사법 리스크란 게 좀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미 뭐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요. 곧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텐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뭐 정치적 시한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물론 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1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가보려고 하는 어떤 차기 당권이나 어떤 차기 대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보면 이번에 어떤 친명계 위주로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흔들 만한 당내 어떤 반대쪽 구심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시면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김준혁 후보가 계속적으로 사퇴 이유가 벌어지지만 끝까지 지켜줬거든요. 어떤 끈끈한 동료애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로열티 또는 끈끈한 동료애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2027년도 아마 이재명 대표 생각하는 대권까지는 어떤 대권 도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오는 8월에 이제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번 총선 결과도 있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대표로 추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던데 맞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솔솔 나오는지 근원을 찾을 수가 없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특히 전통적으로 공당들은 그 대표가 그 다음 대표를 연임하는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대표한 분이 나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지도력을 갖고 있고 네.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 번 더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만 하고 다음 세력으로 넘겨주는 것들이 어디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좀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민주적 절차를 넘겨줬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 자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또 총선을 끝내놓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의 발판으로서 또 당대표를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근거지라든지 뭐 확실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없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총선이 끝났으니까 누가 지금 전대 준비를 하는지 정도는 어떤 지금 이 대진표가 좀 속속 나오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준비하나요? 뭐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지금 뭐 예전에 준비하셨던 우원식 의원님도 네. 그 당대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청래 의원도 뭐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얘기도 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임종석 전 실장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어떤 바운더리에서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의 다음 지도부를 구성할 분들이 준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내가 할 거니까 다 중단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20회차를 맞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걸로 보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 판결이 나면 조 대표는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4년째 공전 중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